오늘 4주차 시작합니다. 4주차 시작하는데 프린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터는 우리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자주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을 한 달에 2번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설치하면 고장날 때까지 계속 쓰고 프린터 교체할 때까지 한 번 해놓고 끝나기 때문에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예. 지금 프린터 설치는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작, 장치 및 프린터에 가서 여기 보시면 위에 프린터 추가라고 보이네요. 그렇죠?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두 가지 메뉴가 뜹니다. 로컬 프린터냐 네트워크 프린터냐. 예.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프린터를 새로 구매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박스를 개봉을 하겠죠? 박스를 개봉하면은 수시로폼이 이렇게 뒤에 완충 역할로 되어 있고, 그 커버를 벗기고 나면은요, 브로마이드 판이라고 하죠. 빳빳한 도화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거기에 윈도우 XP는 어떻게 설치하고 윈도우 7은 윈도우 8인 경우는 어떻게 설치한다는 게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대로 설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설치하시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서대로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기를 연결해요. 그러면 이제 뭐 프린터 잉크라든지 또는 토너라든지 이런 거를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유를 해야 되거든요. 잉크를 프린터 안에다가. 그렇게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테스트 인쇄를 한번 할 거고요. 그래서 인쇄된 내용이 마음에 드는지, 제대로 인쇄가 되는지 확인시키는 과정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오래된 프린터기라든지, 친구가 쓰던 프린터기라고 하는데 친척이 쓰던 거라 그러는데 가져왔더니 오래돼서 갖고 제조회사도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장치 및 프린터에 가서 여기서 프린터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로컬 프린터는 뭐냐면 이 프린터에 직접 연결하는 프린터기, PC에다 직접 연결하는 프린터. 눌러볼게요. 자, LPT 프린터 포트로 할 거냐 라고 물어보네요. LPT는 뭐냐면은 프린터를 추가하는데, 여기 보면은 LPT라거나 USB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USB 프린터기는 연결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LPT 프린터기라고 부르는 거는요, 지금 인터넷이 안 되니 보여드리긴 뭐한데, 과거에 25핀 프린터기를 해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뒷면에, PC 뒷면에 이렇게 넓은 핀을 꽂는 게 있습니다. 그게 LPT, 라인 프린터의 줄임말 LPT라 그래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USB로 연결되어 있어. USB로. 그러면 USB를 본체에다 연결을 해서 전원을 연결하면 프린터기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삐리릭 하고 새로운 장치를 찾았습니다 라고 뜬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예.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아주 오래된 프린터기죠. LPT 프린터기.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그게 브라더 프린터인지 캐논인지 앱손인지, 여기 나온 건 다 LPT 프린터기예요. 오래된 것들. 자, 그러면 LQ라고 하는 거는 칼라 프린터기인데 도트 매트리스라 그래서 리본으로 찍던 거예요. 리본이 이렇게 두꺼워 가지고요, 거기 색깔이 들어있어요. 4가지 색깔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연속으로 이렇게 색깔을 막 맞춰주면은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막 섞어서 쓰다 보면 색깔이 나오겠죠. 팔레트 섞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프린터기였어요. 80칼럼짜리라 그래서 요만한 프린터기, 136칼럼 프린터기 그래서 넓은 거. 옛날에 종이 보면 이 프린터 용지 옆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거 있었어요. 그 프린터기를 말하는 거죠. 아주 오래된 겁니다.
자, 난 그거를 인쇄할 거야. 그래서 다음 누르면 이제 이 프린터기가 여기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프린터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USB 방식으로 연결했으니까는 뭐 굳이 이걸 안 하셔도 상관없겠고, 그래서 이제 일반 프린터기를 하나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거 설치할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공유할 거냐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공유해라 그랬거든요. 공유해라. 공유를 하면 이 로컬 프린터기를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프린터 추가를 누르는데, 그때는 이제 밑에 네트워크 프린터를 하는 거죠. 저희 집에는 제가 쓰는 프린터기가 하나 있는데 건너방에서 애들이 제가 컴퓨터가 켜져 있다면 프린터를 한단 말이에요. 인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네들 컴퓨터에다가 네트워크 프린터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안방이고 저쪽이 건너방이면 안방에 있는 아빠 컴퓨터가 켜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아빠 프린터기를 찾는다고, 자네들 컴퓨터에서. 그럼 이제 그 프린터기를 선택하고 다음 눌러서 쓰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네트워크 프린터라 그래요. 네트워크 프린터. 여기 지금 뭐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그렇게 프린터기를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이거 제가 제거를 했어요. 볼까요? 자, 로컬 프린터 또는 네트워크 프린터, 또 무선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블루투스, 뭐 와이파이 프린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기본 프린터는 뭐냐면 아까 보셨는데 프린터기가 여러 대 중에서 뭐 여기 있는 건 실제 프린터기는 아니지만 가상의 프린터기지만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이걸 기본 프린터라고 불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여기에서 인쇄 명령을 걸었다. 인쇄 명령을 걸겠죠? 여기 보면 인쇄라고 하겠죠. 그럼 지금 프린터기는 대표적인 게 원노트 2010이라고 되어 있어. 원노트. 여기서 인쇄 명령 걸면 어떻게 된다? 원노트 2010으로 인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프린터기를 여기 있는 한컴 PDF로 제가 바꿨어요. 한컴 PDF로 기본 프린터를 설정해 버리면 이렇게 와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인쇄 명령 걸면 한컴 PDF가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인쇄 누르면 바로 인쇄가 되겠죠. 기본 프린터는 그런 겁니다. 그 기본 프린터기가 네트워크 프린터이든 로컬 프린터는 상관없어요. 기본 프린터는 무조건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얘도 기본, 쟤도 기본 할 수는 없어요. 기본은 오로지 하나만 선택해서 바로 인쇄할 때 쓰는 거니까. 예. 여러 개의 프린터를 한 대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요. 한 개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해서 여러 대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고요. 프린터마다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이거는 칼라 프린터, 이거는 흑백 프린터, 이건 잉크젯 프린터, 이건 레이저 프린터, 이거는 비싼 거, 이거는 느린 거, 이건 빠른 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라 하는 거죠. 예. 로컬은 뭐다? 직접 연결해 쓰는 거. 네트워크는 뭐다?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를 네트워크상에서 연결하는 프린터기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제 관공서에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거 발급해서 인쇄하는 경우 해보셨을 거예요. 민원.go.kr에 들어가시면, 또 대법원에 들어가면 가족관계 등록 뭐 등재부라든지 이런 걸 인쇄가 가능한데, 이때 네트워크 프린터로는 안 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상에는 안 돼요. 오로지 로컬 프린터로만 인쇄가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내가 인쇄하고 싶어, 그럴 때는 로컬 프린터로만 인쇄가 되는 거예요. 즉 건너방에 있는 자네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빠 컴퓨터에 와서 직접 인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단 예외는 있어요. 네트워크 프린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가정을 이제 비율한 거고요. 우리 사무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프린터기가 한 두어 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칼라 흑백이. 그러면 소장님 컴퓨터도 연결할까요? 팀장님 컴퓨터도 연결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다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 이 공유기에다 직접 연결해요. 프린터기를. 그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인터넷 선으로 연결해요. 인터넷 선으로 연결해. 그럼 프린터기에 인터넷 선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거는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해서 팔아요. 그렇게 프린터기를 사서 가정에서도, 그런 프린터기는 비싸지는 않은데 용도가 이제 그런 용도예요. 로컬로 연결해도 되고요.
여러분 댁에서도 공유기가 있으니까 그 공유기에다가 인터넷선을 연결을 하면, 그리고 거기에 제공받은 CD 가지고 컴퓨터마다 다 설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빠 컴퓨터가 꺼져 있다 하더라도 공유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바로 인쇄가 되죠. 이런 프린터기는 관공서 내용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기본 프린터기는 인쇄해서 직접 인쇄를 명령을 걸면 바로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되는 프린터기를 기본 프린터라고 하고, 오로지 하나만 한다. 하나만. 그리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그게 네트워크 프린터이든 뭐 새로 설치된 프린터든 오래된 프린터든 어떤 거든지 다 설정이 가능하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볼까요? 윈도우 7에서 프린터 설치에 관한 문제이다.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프린터마다 개별적으로 이름 붙여 설치할 수 있다. 네 번째 볼까요? 윈도우에서는 프린터 설치 시 가능한 프린터 개수가 오직 16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아니에요. 프린터는 개수 상관없어요. 100대고 1000대고 인쇄가, 프린터를 설치하면 돼요. 설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 윈도우 7에서 아빠 컴퓨터에 로컬 프린터 설치는 쉽다 그랬어요. CD 갖고 설치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건너방에 있는 자녀들이 아빠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면 네트워크 프린터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네트워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가. 아빠 컴퓨터랑 자녀들 컴퓨터가 네트워크 상에서 만나 있어야 돼요. 만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밖에 보시면 네트워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내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 가면은 이 네트워크에 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맵들이. 이것들이 제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되는 거고, 기본적인 거는 돼요. 기본적인 건 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빠 컴퓨터를 윈도우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환경을 맞춰서 인터넷을 딱 실행하면 인터넷이 쫙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뭐라고 뜨냐면은 이 네트워크의 암호는 뭐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럼 그 암호를 자네들 컴퓨터에 가서 네트워크 설정에 들어가면 네트워크 하나 발견됐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아빠 네트워크 암호를 입력해 주면 돼요. 반대로 자네들 컴퓨터에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면 아빠가 자네들 네트워크 암호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하면 아빠랑 자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예. 여기 있네요. 홈그룹 설정 변경 뭐 이런 거 있어요. 홈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홈그룹 암호 보기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암호 그룹 보면 요거예요. 요거. 이게 제 암호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네트워크상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 저랑 여러분하고 네트워크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시험에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 그냥 방법론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 해보시려 그러면 쉽지만은 않아요, 솔직히. 예. 그게 척척 되는 대로 씌워주면 편한데 윈도우 7서부터는 그게 좀 뻑뻑해졌어요. XP는 좀 쉬운데 7서부터는 좀 어려워졌다. 오른쪽 2번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에다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세 번째 한글 윈도우 7에서 기본 프린터기는 기초 프린터로 삭제될 수 없다. 기본 프린터도 삭제가 가능해요. 기본 프린터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프린터 중에서 하나가 기본 프린터가 되겠죠. 그럼 프린터기가 한 대밖에 안 남았어. 다 삭제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프린터 삭제하면 기본 프린터도 삭제가 되겠지. 프린터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없어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없으면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인쇄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엑셀 배우시는데 엑셀에서 미리 보기 연습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미리 보기가 안 돼요. 아래 한글은 프린터기가 설치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즉 아까 장치 및 관리자 거기에서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기가 한 대도 없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얘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미리 보기 명령을 걸면 미리 보기는 돼요. 한글은, 아래 한글은. 근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얘가 하나도 없으면 미리 보기조차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법은 뭐다? 뭐라도 하나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원노트 뭐 2013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리안가를 깔면은 한 건 PDF. PDF는 뭔지 아시죠? 아크로벳, 아도비사에서 만든 인터넷 공용 문서라고 하는 건데, 한글 2007로 만든 문서를 아크로벳이라는 PDF 파일로 변환을 시키면 아리안글을 인식을 못하는 윈도우 상태에서는, 인터넷상에서는 아리안글 인식 못하잖아요. 그럼 PDF로 바꿔서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하면 어느 컴퓨터든, 지구상의 어떤 컴퓨터도 PDF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재생이 가능하게끔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그래서 프린터 대신에 이런 거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기본 프린터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지정할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여튼 프린터기 목록 안에 있으면 뭐든지 기본 프린터는 된다. 네 번째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내용 스풀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주변 장치들, 컴퓨터 장치들 중에서, 컴퓨터 내에 있는 모든 장치들 중에서 제일 빠른 게 CPU예요. CPU. CPU 다음에 빠른 게 뭘까요?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모니터로 연결되는 거 말고 안에서 그래픽 처리를 해서 화면상으로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장치가 빨라요. 오히려 그래픽 처리 장치가 더 빠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예요. 메모리. 주기억 장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근데 제일 느린 건 뭘까요, 여러분들? 키보드가 빠를까요? 마우스가 빠를까요? 어느 게 느릴까요? 키보드. 여러분, 키보드 빨리 치는 사람은 1분에 몇 글자 칠까요? 1분에 몇 글자를 칠까요? 여러분, 속기사 아시죠? 컴퓨터 속기사. 속기사가 1분에 빨리 치는 사람은 약 800자를 쳐요. 800자. 타가 아니에요. 여러분, 홍길동 하면 9타예요. 초성, 중성, 종성 합치니까. 그렇죠. 스플링 같으면 어떻게 돼요? 스플링 같으면 시옷의 으 두 글자 2타, 풀 3타, 링 3타, 이게 8타잖아요. 홍길동은 9타잖아요. 그게 3글자거든. 800자를 치면 800자. 3배는 안 되더라도 3, 8, 24, 2000타는 친다는 거죠. 2000타. 근데 타자 빨리 치는 사람은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것도 따라 쳐요. 타자기로. 우리는 안 되지만. 또 영타치 잘 치는 사람은, 예, 뭐, 전화 받으면서도 타자 다 치고 그래요. 뭐, 2000타 이상씩 막 치고 그래요. 그럼 프린터는 얼마나 빠를까요? 프린터기. 자, 키보드는 사람이 입력하는 거지만, 키보드는 사람이 출력하는 건 아니죠. 컴퓨터에서 인쇄라 명령을 걸면 알아서 자기가 찌릭 찍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느린 게 아마도 프린터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댁에 있는 프린터기는 얼마나 빨리 찍습니까? 여러분 프린터 사실 때 어떤 프린터 사세요? 싼 거? 좋은 거? 예. 프린터기 사실 때는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좀 메모해 드릴까요? 프린터 구입 요령이라고 있는데, 잉크를 쓸 거냐, 아니면 토너를 쓸 거냐, 이거. 토너는 잉크 가루를 쓰는 거예요, 잉크 가루. 레이저 프린터기죠? 토너를 쓴다면 레이저 프린터기예요. 잉크젯이냐, 레이저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봐야죠, 속도. 그 다음에 이제, 흑백이냐, 컬러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근데 저속이냐, 고속이냐 따져봐야 되겠죠. 가장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저가냐, 고가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는데, 자, 고가일수록 고속이겠죠. 비싼 프린터기가요, 속도가 빠르겠죠.
그런데 비싼 프린터기가 잉크 값이 싸요. 여러분 프린터기보다 잉크가 다 달리 꽂히는 건 아시죠? 예를 들어서 비싼 프린터기에서 사용하는 잉크가 싸다고 했으니까 그 잉크를 사면 저렴한 프린터기에 꽂혀지나? 안 꽂혀져요. 카트리지가 다르단 말이야. 카트리지가. 근데 비싼 프린터기가 싸요. 잉크가. 왜? 비싼 거 사줬잖아. 비싼 거를 사줬잖아.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잉크를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만원짜리 프린터기가 사면은요 잉크가 5만원이에요. 특히 뭐 어디 가면 뭐 프린터 공짜로 주는 거 있죠. 뭐 사면 주는 거. 거기에 기본 프린터기 여러분 카트리지 안에 10ml 들어있어요. 근데 프린터기 사면 일단 꽂혀있는 잉크 카트리지는 3ml 들어있어. 3ml. 맛배기로 좀 찍고 나면 프린터기 잉크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잉크를 사러 가야 되는데 깜짝 놀라죠. 뭐 이렇게 비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린터기 사실 때는 다 빼고 이런 거 말고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네트워크를 지원하느냐, 즉 아까 뭐 유선이냐 무선이냐 이런 거 와이파이도 되느냐, 뭐 블루투스 지원하느냐 뭐 등등 이것도 따져 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시면 이런 거 쓰세요. 무한 잉크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무한 잉크를 카트리지를 꽂는 게 쓰는 게 아니라 병채 쓰는 게 있어요. 요즘 많이 나와요. 정품으로. 예전에는 정품이 없이 다 이거는 개조로 해서 썼거든요. 저도 지금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앱손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회사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그 옆에 프린터기 옆에 잉크 카트리지가 조그만 게 꽂히는 게 아니라 옆에 큰 병으로 들어가요. 한 70ml짜리 70ml짜리 꽂혀 있으니까 카트리지 10ml니까 7배 정도 들어가죠. 그럼 거기다 잉크만 부어주면 돼요. 그럼 카트리지를 빼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링거줄 같은 거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선으로. 그럼 이제 잉크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통에 가서 뚜껑 열고 잉크 부어주고 뚜껑 잠그면 되고. 예, 이런 게.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잉크 값이 적게 들어가고 좋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좀 빠른 프린터기 사셔야죠. 시험에도 나와요. 프린터기는 pp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ppm. 그 다음에 lpm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cpm, cps라는 말도 써요. cps. cps는 캐릭터 퍼 세컨드라 그래서 캐릭터 퍼 세컨드. 초당 몇 글자. lpm은 라인 퍼 미니트. 1분에 몇 줄. 몇 줄. 그런데 요즘 나오는 프린터기는 다 ppm이라고 표현해요. 잉크젯이든 레이저든 ppm. 페이지 퍼 미니트. 1분에 몇 장을 찍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ppm은 저희 집 프린터기가 38ppm이에요. 1분에 38장 찍는 프린터기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근데 그렇게 찍어제끼면요 글자가 허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대로 눈에 보이게끔 우리 이렇게 인쇄를 해야 보일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으려면 한 15ppm 될래나? 하여튼 프린터기는 속도가 빠른 게 일단 좋은 거예요. 뭐 60ppm짜리도 있어요. 60ppm짜리. 근데 걔는 칼라를 찍어도 사진들 찍어도 60ppm이에요. 비싸. 잉크가 40만원이에요. 프린터기가 60만원인데 잉크가 40만원이에요. 잉크통이 이만해요. 이만한 잉크가 들어가요. 이만한 잉크통이. 그러면 이렇게 찍잖아요. 걔는 그냥 이렇게 찍어버려요. 잉크가 이렇게 통이 넓으니까 거기에서 노즐이 이만큼 넓어요. 그래서 종이가 들어가면 찌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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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찍어버려요. 빠르죠. 근데 뭐 개인은 그렇게 빠를 의미가 없잖아요. 보통 학원에서 많이 쓰고. 왜냐면 빨리 애들 학습지 나눠줘야 되니까 문제 같은 거. 여러분은 그냥 한 28ppm, 30ppm이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잉크가 저기 4가지 잉크가 아니라 6가지 잉크짜리도 있어요. 6색 잉크. 사진을 인쇄를 하려면 사진 4색깔뿐 약해요. 6가지 색깔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진관에서 쓰는 거는 뭐 15가지 색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용으로 나오는 거는 기본이 4색 또 6색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거예요. 좀 비싼데 프린터기가 뭐가 비싸냐?
조금 쓰고 나면 잉크 떨어지고 뭐하면 떨어지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제 그러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아까워서. 안 쓰다가 어떻게 돼요? 어쩌다 한번 쓰려고 몇 달 지나거나 쓰려 그러면 굳어있죠. 굳어있으니 인쇄 안 되니까 서비스 센터 맡기죠. 그러면 이제 굳은 거 이제 녹여야 되니까 그런데 몇만 원 주고 또 그렇게 쓰다가 또 몇 달 지나서 또 안 되면 또 굳어있으면 또 이제 그 서비스 맡기고 그러다 보면 고장나서 못 쓴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주 쓰세요. 그리고 프린터기는 끄지 마세요. 한 300원 나올 거예요. 한 달에 전기요금. 프린터기가 작동되는 전기요금이 한 300원 밖에 안 나오는데 얘를 꺼놓으면 굳을 수 있었지만 켜놓으면 안 굳습니다. 켜놓으면 안 굳어요. 예. 그리고 앱손이라고 하는 브랜드는요, 프린터기를 사용할 때마다 잉크를 소모시켜요. 프린터기에 찍히니까 소모가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잉크를 테스트해요. 얼마큼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서 한 번 더 뿌려요. 그래서 좀 빨리 닳는 편입니다. 빨리 닳는 편이에요. 근데 앱손은 주로 사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앱손을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만약에 찍으신다 그러면 HP 쓰시면 돼요. HP.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사시면 되지 뭐. 이거는 뭐 내 맘이니까. 그런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뭐가 문제냐면은 인쇄할 내용이 양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 분량이라고 해봅시다. 100페이지 분량. 근데 프린터기가 아까 1분에 뭐 60장을 찍는다. 그럼 100페이지 찍을래도 1분 40초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페이지 분량을 저장하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1분씩 걸리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100페이지 인쇄하려면 한 10분 넘게 걸릴거려? 분당 10장씩 찍는다 그러면 딱 10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장하는 데는 몇 초 걸리겠냐 이거지. 뭐 한 2, 3초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데는 2, 3초 걸리는데 인쇄하는 데는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이런 게 있어요. 명령이 걸리고 명령을 수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인쇄합니다. 그럼 인쇄해. 인쇄 다 했는데요. 알았어.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반드시 해요. 제가 여기다가 파일에 가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 저장이 되겠죠? 저장 명령을 걸면 저장이라는 작업을 하겠죠? 그럼 컴퓨터는 저장을 보조기억 장치에서 저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FAT 배웠어요? 파일 어로케이션 테이블? 거기에 무슨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기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컴퓨터가 뭐예요? 아, 저장이 됐구나.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런 작업을 해요. 그런데 요 확인 작업까지 여기까지 컴퓨터는 멈춰 있어요. 자, 저장 명령 걸어라. 그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장 명령 걸 때 저장 명령 걸어놓고 다른 거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프린터기는 유난히 길잖아요. 인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명령 걸고 수행하고 인쇄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장까지 인쇄가 되고 나면 프린터 완료됐어요 보고하면 컴퓨터가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분이 걸리면 10분 동안 컴퓨터 못 만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럼 불편하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여기 PC 본체가 있고 여기 프린터기가 있는데 일로 인쇄할 명령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시 보고서를 되돌려 받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는 컴퓨터는 멈춰 있게 되는 게 원칙인데 이러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드디스크에다가 여기다가 저장 명령을 걸자. 인쇄 명령을 걸자 이거지. 그러면 저장하는데 인쇄하는 것처럼 저장 명령을 거는 거예요. 자, 인쇄 시작. 그러면 PC 프린터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에다가 프린터로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해요. 어느 임시 공간에다가. 그러면 그거 10초면 될 거 아닙니까? 10분짜리 인쇄할 내용 10초면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장이 끝났으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보고 끝났잖아요. 보고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다른 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얘가 천천히 프린터한테 전달하면 될 거 아니다. 실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는 이 방식을 써요. 언제부터? 윈도우 XP 시절서부터. 윈도우 98까지는 프린터에서 직접 프린터로, PC에서 프린터로 직접 가는 전달 명령을 걸었고, 윈도우 XP서부터는 하드디스크에다 명령을 걸어서 프린터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스플링이라 그래요. 자, 저속의 출력 장치인 프린터를 CPU가 병행 처리를 하려니까 어려워요. 컴퓨터는 명령을 전달하면 그 명령을 수행해서 완료될 때까지 멈춰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방법은 하나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하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CPU가 지금도 멈춰 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으면 CPU 놀고 있잖아요. 이때 하드디스크에서 프린터기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2페이지 분량, 3페이지 분량을 막 전달해. 그럼 또 인쇄를 하겠죠. 인쇄하는 동안에 제가 또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이렇게 작업하고 있을 때는 컴퓨터는 멈춰 있는 거예요. 다른 일 못해. 근데 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또 전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을 하면은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사용되고 인쇄 프린터기는 프린터대로 작동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에 스플링 할 거냐, 한 장씩 스플링 할 거냐, 뭐 따지는데 일반적으로 한 번에 스플링 하지는 않고 한 장씩 전달을 해. 한 장씩. 그러니까는 스프를 사용하니까는 인쇄는 약간 느려져요. 10분이면 인쇄될 건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12분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인쇄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프를 안 해야죠. 스프를 안 하고 직접 인쇄를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서 해라? 여기 프린터 속성에 가서 고급 탭에 가면 스프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지. 스프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인쇄 명령 걸어놓으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니까 그때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인쇄 걸면 바로 이제 인쇄가 되는 거죠. 자, 인쇄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프린터기 아이콘 눌러서 뭐 인쇄 누르면 인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이렇게 문서들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쇄 명령이 있으면 인쇄, 여기 있네 인쇄. 그럼 인쇄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 대화 상자, 인쇄 관리자 창이 있어요. 인쇄를 걸면은 현재 인쇄를 5장을 하고 있는지 4장째 하고 있는지 3번째 장을 하고 있는지 관리자 창이 떠요. 거기다 마우스로 드래그해 끌고 올라와도 인쇄 목록에 추가가 되는 거죠. 예. 꼭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인쇄를 중간에 취소할 수 있고요. 중간에 인쇄하던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내가 3, 2, 1이라는, 예를 들어서 한글로 문서를 하나 인쇄 명령 걸어놓고 엑셀로 인쇄를 걸어놓고 파워포인트 인쇄를 걸어놨어요. 아래 한글이 우선적으로 인쇄가 되겠는데 다음에는 엑셀이 인쇄될 거 아닙니까? 근데 파워포인트 이게 급해. 그러면 엑셀을 정지시켜놔요. 그럼 엑셀이 멈춰있는 상태니까 파워포인트가 먼저 인쇄가 되겠죠.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용하는 프린터기가 2대가 있어요. 레이저 프린터가 있고 잉크젯 프린터가 있는데, 한글은 인쇄를 할 때 레이저로 인쇄를 걸었는데 안되겠다, 이거를 잉크젯으로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요거를 3페이지 인쇄하라 그랬는데 페이지를 내가 5페이지로 인쇄하고 싶어, 그거는 안된다 이거지. 그건 다시 인쇄해야 된다. 안에 있는 부수라든지, 내가 이거를 2세트 인쇄할 거야, 3사람 나눠주려고 봤는데 모르고 2세트만 인쇄했어, 한 세트를 더 해야 돼. 그러면 한 세트를 추가로 인쇄하든지 해야지, 2세트 인쇄하라고 하는 프린터 명령을 3세트로 조정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 그런 기능도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볼게요. 스플 기능. 프린터와 같은 저속에서 어떻게 CPU와 병행 처리해 주시는 기능이다. 세 번째 보세요. 인쇄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 용지 방향은 뭐예요? 가로 세로죠? 그런 건 못해요. 가로로 인쇄하고 있는데 세로로 인쇄하라, 이건 안됩니다. 처음부터 해야 돼요. 용지 공급.
인쇄 매수 이런 거는 변경할 수 없다. 근데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자, 할 수 있는 기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프린터를 추가 삭제할 수 있고요. 대기 중인 문서만 삭제가 가능하다. 인쇄 대기 중인 문서만 삭제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인쇄하는 것도, 여러분 잉크젯 프린터기 있잖아요. 잉크젯 프린터기는 단점이 뭐냐면요, 잉크는 노즐로 인쇄를 해요. 노즐. 스프레이 아시죠? 스프레이. 그러니까 찍찍 뿌리면서 이렇게 분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프린터기 안에는 잉크가 액체로 나오잖아요. 그럼 안에서 노즐로 뿌리거든요. 근데 이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프린터를 한참 찍다 보면 검은색을 많이 쓰면 검정색은 잘 쓰니까 노즐이 잘 나가요. 그 다른 색깔은 안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도 안 쓰다 보면 다 막히는 거지. 그 노즐을 닦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까 저 뭐 앱손 프린터기는 그 노즐을 항상 닦아줘요. 잘뻔할 때마다. 그러니까 잉크 낭비가 좀 큽니다. 앱손의 단점이 그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정품이 아니라 B품스 잉크 그런 걸 쓰는 경우에는 노즐이 간혹 막혀요. 그러니까는 뭐 한 300페이지 정도 인쇄하고 나면은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럼 노즐을 닦아줘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애들이 뭐 계획표를 인쇄한다고 하는데 인쇄가 되다가 보니까는 중간에 인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허옇게 보인다든지 색깔이 하나 빠져서 나온다든지. 그런 방법이 뭐냐, 일단 프린터기 안에 들어있는 종이 있잖아요. 인쇄되고 있는 종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밑에 카세트에다 종이 담아놓고 인쇄를 할 거 아닙니까? 얘를 빼야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종이가 나오니까 빼고 그 다음에 취소를 걸어야죠. 인쇄 취소를 걸어야, 지금 뭐 100페이지 인쇄를 하고 있는데 10페이지 인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인쇄가 잘못된 거잖아. 엉뚱하게 인쇄가 된 거지.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그럼 종이를 일단 빼내야지. 그래야 종이가 안 물려 들어가지. 그 인쇄 취소를 걸면은 인쇄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노즐 청소를 해야죠. 노즐 청소하면 잉크를 계속 뿌려줘요. 뿌리면서 우리가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옷 같은 거 이렇게 닦을 때도 솔 같은 거를 이렇게 닦아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닦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잉크를 뿌려가면서 밑에 고무 같은 거로 노즐을 닦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잉크젯 프린터는 그게 단점이에요. 정품을 써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노즐 청소를 하는데, 그 노즐을 청소하다 보면 잉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종이에 안 묻고 어떻게 돼요? 종이에 묻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잉크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뿌려진 잉크가 어디로 갈까요? 카트리지가 안에 있어요. 프린터기 안에, 잉크젯 프린터기는 프린터통 안에 스펀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카트리지가 하나 있어요. 빈통이 하나 있어서 그런 거를 폐잉크를 거기다 담아요. 근데 그게 일정 양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 양이 넘치면 어떻게 되냐면 프린터기가 센서가 작동이 되면서 프린터기가 멈춰요. 어떤 수가 있어도 그거는 인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프린터기를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야 돼요. 그럼 카트리지 안에 있는 스펀지를 빼서 버리고 새 깨끗한 스펀지를 넣어주고 그거를 카운터를 조정해 줘야 돼요. 근데 안 해보셨죠? 그렇게요. 그만큼 인쇄 안 하신 거잖아. 얼마큼 하면 그러냐면요, 한 25,000장 정도 찍으시면 나올 거예요. 25,000장이면 A4 용지 한 박스가 2,500장이죠? 그 10박스. 그 25,000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25,000장이 아니라 한 5만 장 정도 찍으면, 잉크 카트리지 그 스펀지 바꾸라고 메시지 나와요. 저는 많이 찍으니까 벌써 한 3-4번 바꿨죠. 3-4번 바꿨지. 롤러가 있어요. 종이를 이렇게 말아주는, 종이가 쑥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 롤러가 오래 쓰면 마모가 돼요. 종이가 가만히 있어 쑥 들어가요. 마모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갈아주다가 결국에는 프린터기를 버렸죠. 뭐 그렇지. 타이어도 고장났지, 핸들도 안 움직이지, 에어백도 터졌지, 본네트도 뚜껑 날라갔지. 그러면 새 차 바꾸는 거지. 뭐 폐차 시켜가지고 그런 거지. 그렇게 프린터기를 저는 여러 번 교체했으니까 많이 써보는데도 어려워요. 프린터기는 AS 하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 카트리지 빈 그 뭐 한 15,000원 정도?
그 안에 있는 롤러 교체하는 거 한 2만원, 그 다음에 그 노즐 같은 거, 헤드 같은 거 교체하는데 원래 2개가 한 세트씩 들어있는데 그거 한 뭐 3만원. 그러다 보면 3만원짜리 프린터기 샀는데 뭐 고장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 프린터기는 비싼 거 사셔야 돼요. 그래야 고장도 덜 나고요, AS 비용도 덜 나와요.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인쇄할 거라면 사지 마세요. 아는 사람 보고 인쇄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낫지. 그 다음에 유지보수 볼게요. 유지보수. 자, 유지보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지보수가 뭘까요? 유지보수. 아, 우리. 스펠이 요건가? N장 하나 더. 메인터넌스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메인터넌스? 제 스펠이 정확히는 뭐 모르겠는데, 메인터넌스. 좀 검색해 볼까요? 예. 여기 한컴 사전에 가서, 한컴 사전이 열리니까, 여러분들 한글 2007 쓰시잖아요, 댁에서요. 그럼 거기 한컴 사전이라고 있어요. 우리말로 유지보수라고 쓰고, 잠깐만. 근데 왜 이 사전이 왜 이러지? 한글 2010에 가면 한컴 사전이라고 있는데, 메인터넌스 인터넷이 안 되니까 다 먹통이 됐나? 내 컴퓨터상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을 유지보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메인터넌스라고 아까 제가 잠깐 찾아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중에는 첫째, 디스크 검사라는 말이 있어요. 디스크 검사.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경우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런 거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 파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검사가 됐으면 그 오류를 복구도 해줘야 되겠죠.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기본적인 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어제 그저껜가 저녁 때 그 상위원인가? 그 임금의 옷 만드는 사람 그 영화를 집에서 혼자 딱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나서 뭐 애엄마가 아프다 그래갖고 옆에서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감염된 것처럼 제가 팩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아파가지고. 애엄마가 이제 깜짝 놀랬죠. 야, 네가 왜 아프냐 이거야. 내가 아프다 그랬는데 왜 네가 갑자기 와서 난장판을 부리냐 이거지. 그거 제가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어제 이제 일요일날 나가서 수업하고 집에 오는데 미치는 거예요. 막 식은땀도 나고 체했는지. 근데 시장통에서 반찬을 제가 사왔는데 그거 먹고 체한 건지. 근데 그게 해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로바이러스인가 뭐 그 얘기도 하대 또 누가 그거라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막 정신이 사나운 거야.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지. 아니. 그 다음에 집에서 막 제가 좀 격하게 뭐 일을 한 게 있어가지고 집안일 뭐 이렇게 닦고 쓰는 것 때문에 그래갖고 막 고생을 해가지고 몸살이 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 2시 반에 자다가 어제도 자다가 그냥 팩 꼬꾸라졌어요. 집에 와서 2시 반쯤 됐는데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 어디 뭐 때문에 아팠는지 아직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누가 날 팬 건지. 근데 우리 집 식구 중에 저를 때릴 사람 없거든. 아무리 제가 미운 짓을 해도 그렇지. 예, 그 정도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유지보수를 한다고 스스로. 근데 제가 손가락이 어디 잘린 건 아니잖아요. 부러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몸에서 유지보수를 해주는데 만에 하나 내가 손가락이 잘렸어. 어떻게? 그럼 유지보수가 돼요? 뭐 도마뱀도 아니고 꼬랑지 잘리면 새로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어느 정도는 해줍니다. 그럼 컴퓨터는 어떨까? 이게 컴퓨터는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일일이 다녀야 돼. 병원 다녀야 돼. 자, 내과 가서 검사해야 되고 외과 가서 검사해야 되고 다 검사를 해야 돼요. 컴퓨터 병원이야. 이게 병원 진료 과목이야. 자, 디스크 검사해보자 이거야. 그럼 어디가 아프네 하고 판결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못 고칩니까? 고쳐볼게. 스스로 복구해줘요. 스스로 복구하려고 그러는데 영 문제가 발생이 커. 복구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넌 복구 안 돼. 이렇게 얘기해주겠지 컴퓨터가.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한다? 시작에 가서 컴퓨터에 가서 컴퓨터 있네. 그렇죠. C 드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속성 가볼까? 여기 가면은 디스크 이건 정리고 도구에 가면 검사라고 있어요. 오류 검사하는 거 있어요. 예, 이걸 검사해주면 돼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이 있나? 여기 시스템 도구에 가면 있나? 디스크 정리는 있잖아요. 검사가 이거예요. 이거 지금 검사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걸 체크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하지 마세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본다고 여러분도 하시다가 시작 눌러보면 큰일 납니다. 특히 밑에 거는 하지 마세요. 위에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세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시작 버튼 누르면 시작이 안 돼요. 예약 작업이 됩니다.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을 걸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컴퓨터 작업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잖아. 이젠 검사를 못하지.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온 사람인데 마라톤 선수야. 근데 지금 마라톤 뛰어야 돼. 근데 뛰는 중에 검사 못하잖아. 눕혀놓고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검사 명령을 걸어놓고 시작을 누르면 지금은 안 되고 예약을 해요. 그럼 언제 예약을 해서 끝나느냐? 껐다 키면 그때 검사해요. 껐다 키면. 그럼 언제 우리 껐다 킵니까? 이 수업 끝나고 껐다 키죠? 그럼 오늘 야간 수업이 없어요. 그럼 내일 오전 수업이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컴퓨터 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약한 내용이 그때 그 사람들 컴퓨터에 뜨는 거예요. 근데 검사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면 한 30분, 오래 걸리면 한 3시간 가요. 여기 특히 다 체크해버리면 한 3시간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중간에 못 꺼요. 껐다 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검사해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중에 중간에 못 도망간다고. 끝날 때까지는 그 얘기야. 그러면 내일 오전에 수업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 어떤 썩을 뭐뭐가 이거를 걸어놔서 뭔지는 몰라도 그럼 이제 담당 선생님이 보니까 오류 검사하는 거 있잖아. 그럼 전날 누가 수업했는지 보겠지 시간표를. 그럼 제가 요걸 바가지로 쳐먹는 거죠. 예, 하지 마세요. 예, 저 욕먹게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 자, 포맷은 뭡니까? 제가 포맷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가져오셨어요, 한 분이. 근데 노트북에는 그 파워를 연결하잖아요, 아답터에다가. 근데 파워가 짧아가지고 여기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그네처럼.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툭 친 거야. 그러니까 노트북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게 제가 또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발로 탁 받았어. 그러니까 노트북이 뚝 떨어지는데 모서리를 제 신발 위에 발등에 딱 받았어요. 근데 그 노트북 옆에 얘를 꽂아놨거든. 제 거 요거를. 요게 똑 떨어지면서 발등에 닿잖아요. 얘가 휙 꺾인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꺾여 있어요. 예, 바로 핀다고 폈는데도 또 세게 피면 부러질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장났다고 이제 뻥치고 교환해달라 그러면 돼. 홀로그램을 제가 혹시 여러분 샌디스크 아시죠?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그거예요.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다 지웠어요. 보여드릴게요. 별 얘기 다 한다. 그분은 결국에 노트북은 건졌지만 제 키보드는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제 USB 메모리는. 그분 노트북은 멀쩡해요. 자 볼게요. 포맷 작업하려 그러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포맷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FH32 포맷이 있고요. 포맷을 할 때 NTFS 포맷이 있어요. NTF 포맷이 있고요. 그 다음에 EXFAT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보죠 뭐. 포맷이 빨리 끝났어요. 그렇죠? 빠른 포맷 했잖아요. 요거 빼면 일반 포맷이에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몇 시간 걸려요. 기초공사는 기초공사. 그럼 어떨 때는 빠른 포맷하고 어떨 때는 일반 포맷 하는 거냐? 얘가 사용하는 중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럼 빠른 포맷 하는 겁니다. 근데 디스크 자체가 구조가 잘못됐어. 고장났어. 물리적으로 고장해놨어. 그때는 빠른 포맷 하지 말고 일반 포맷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맷을 하면 안에 있는 거를 싹 지워줘요. 깨끗하게. 자, 포맷이 됐습니다. 29.8기가로 되어 있고 여기 EXFAT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포맷을 할 때 여러분이 NTFS, 우리 시험에는 NTFS하고 FAT32 두 가지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에다가 레이블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주면 되죠. 이정민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안 쓰면 뭐 안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포맷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은 FAT32로 되어 있는데 FAT32로 포맷이 되어 있으면 단점이 뭐냐면 4.5기가 넘어가는 파일은 복사가 안 돼요. 29.8기가인데 분명히 얘가 32기가짜리거든요. 근데 29.8기가바이트로 나와 있어요. 29.8기가바이트로요. 요거는 10진수로 표현하는 거고요. 요거는 16진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판매자는 10진수로 판매를 합니다. 32기가바이트입니다 라고 판매를 하고요. 이거를 컴퓨터는 16진수로 표현하거든요. 16진수나 또는 2진수로. 그래서 차이가 약간 나는 거니까. 예? 예, 이게 포맷 된 거예요. 예. 포맷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수치가 안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500GB 있죠. 500GB 외장하드 포맷하면 465GB로 나와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500GB 샀는데 왜 465야? 고객님, 그게 10진수하고 16진수의 차이입니다. 아, 네 멋대로 해라. 반트 꺼줘. 안 사. 그래서 표지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컴퓨터상에는 수치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붙여놔요. 외장하드 껍데기에다가. 하드하고 싸움 나가지고. 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FAT32로 포맷했어요. 그렇죠? 그럼 포맷하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다 어디로 갔어요? 땡이지 뭐, 못 살리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FAT32 했다가 예. 다시 NTFS 수도 있어. 또 하면 되죠, 뭐. 자, NTFS로 이렇게 해놓고 포맷 또 하면 포맷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포맷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포맷이 완료되어 있는데 그럼 NTFS로 포맷 되죠. 그럼 이제 NTFS하고 그 다음에 이제 FAT32하고 FAT32하고 차이가 뭐냐면 29.7GB라고 있는데, 자, 다시 제가 FAT32로 바꿔 놓을게요. FAT32로 해놓고 29.7기가니까 용량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기가짜리 여기다 복사하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명량이란 영화 있죠? 명량. 그 명량이란 영화가
제가 갖고 있는 명량이라는 영어가 약 6.5기가로 돼 있어요. 안 들어가요. 공간이 아무리 비어 있어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비어 있다 하더라도 4.5기가 이상이 못 들어가요. 그게 FAT32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윈도우 98은 이걸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NT가 뭐냐면 뉴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인데, 서버용 윈도우를 NT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버 컴퓨터 이런 거 있죠. 그거는 고객들이, 우리 사용자들이 회원들이 데이터를 보내고 받으면 그거를 정리해서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4.5기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10기가 100기가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FAT32로 서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NT만 따로 파일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NTFS라고 부르는 겁니다.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FAT 같은 게 파일 시스템인데, 그래서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은 10테라까지 복사가 돼요. 10테라. 하나의 파일이 10테라가 되더라도 복사가 되더라 이거지. 얘야 당연히 10테라 용량이 안 되니까 못하지만, 근데 하드가 20테라짜리야. 그럼 10테라짜리도 복사가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파일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NTFS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때가 있어요. 예. 스마트폰에도 여러분이 여기 OTG라 그래서 이거 저장하는 거 아시죠? 끼는 거예요. 이렇게 꽂으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NTFS를 지원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이 USB 메모리를 포맷을 해서 저장할 때 NTFS로 포맷하면 안 되고 FAT32로 포맷을 해야 돼. 얘는요 또. 그래야 얘가 또 인식을 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특히 삼성께 그래요. 다른 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태블릿, 삼성 갤럭시 뭐 탭 8.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듣기로는 외장 하드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장 하드는 대부분이 NTFS로 포맷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FAT32가 아니라 NTFS로 포맷해도 기록이 인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 스마트폰이나 어떤 스마트폰을 꽂아봐도 스마트폰에서 NTFS를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FAT32로 포맷을 했어요. 제가 여기 스마트폰 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이제 NTFS 포맷을 하고. 그래서 제가 3개를 갖고 다녀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하나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 하나는 프로그램, 하나는 제 스마트폰용 해서 3개를 갖고 다니는데, 용도가 서로 다른 만큼 파일 시스템도 달리 만들어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니요. 10테라가 아니고요. 뭐 몇백 테라도 되겠죠? 개인이 쓰는 하드디스크는요, 현재 용산전자상가에서 판매하는 거는 5테라바이트짜리인가를 팔아요. 4테라바이트는 벌써 나와 있고요. 저도 지금 2테라바이트, 2000기가죠? 2테라바이트짜리 제가 3개를 쓰거든요, 집에서요. 6테라죠, 6000기가. 6테라, 네? 6테라짜리가 나와. 그러니까 2테라짜리 3개를 쓰니까 6테라라고 제가. 6테라짜리 나왔다고요? 6테라, 그러면 뭐 괜찮네요. 6테라, 6000기가. 그런데 이제 서버들은요, 어떻게 쓰냐면, 6테라짜리를 2개 붙이면 몇 테라가 돼요? 아니에요. 6테라 2개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이 두 칸짜리 방이 2개가 있다고 치면 2칸짜리 방 2개지 4칸은 아니잖아요. 방이 칸막이가 돼 있으니까 4칸짜리 물건이 못 들어가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이 있고 저쪽에 10이 있어요. 그럼 합이 20인데 그럼 15가 저장돼요? 못 들어가잖아요. PC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서버는 어떻게 하냐면 이 2개를 합해요. 그 진흙덩어리 합하는 것처럼, 큰 것처럼 그렇게 합하는 기술이 있어요.
예, 그걸 우리는 레이드 기술이라 그래. 레이드. 우리 배울 거예요. 레이드. 이 레이드 기술을 이용하면 6테라짜리 두 개를 붙이면 12테라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돼버려요. 두 개를 꽂았지만 두 개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계속 붙여요. 그럼 큰 덩어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서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외입니다. 그 여러분 구글 들어보셨죠? 구글이요. 구글은 각 대륙마다 서버 센터가 있어요. 서버 센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구글 가지고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구글 서버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권역에 있는 서버가 움직이는데 아시아 권역 서버 센터에 약 25만 대가 들어있어요. 서버가 25만 대. 근데 보통 그런 컴퓨터 한 대가 한 1000만 원 가니까 25만 대라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할 겁니다. 그렇죠? 예, 네이버가 10만 대인가 있어요. 서버가. 아시아적에 25만 대니까는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뭐 이쪽에는 또 얼마나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서버들은 용량이 어떨까요? 뭐 엄청나겠지. 예. 주기억 장치도 우리가 뭐 16기가, 8기가 쓸 때 서버들은 테라급으로 써요. 테라급. 서버들은 뭐 10테라 주기억 장치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슈퍼컴퓨터는 어떨까요? 슈퍼컴퓨터는 또 상상 초월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중국에 있는데 1초에 제가 듣기로는 3경계를 계산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경이면 어떻게 돼요? 경, 억, 조담의 경이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초당 36억 번 정도, 30억 번 이상의 전기적 신호가 움직여요. 신호만 움직이는 겁니다. 30억 개를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30억 개를 계산해도 좋은 건데, 그러면 300억 개, 3000개, 3000억, 3조도 아니고, 예.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슈퍼컴퓨터 안에는, CPU가 20만 개를 병렬 처리해서 하는. 근데 그 CPU가 제가 듣기로는 인텔 거로 들었어요. 인텔 거. 그럼 이게 중국 거야? 미국 거야? 미국에서 조립을 했는데,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조립을 했는데, CPU가 인텔 거라면, 메드인 차이나인데, 그렇죠. 아니지. 메드인 USA죠? 어셈블리인 차이나지. 조립만 중국에서 한 거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수치라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자, 레지스트리는 뭐냐? 레지스트리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해놓은 계층적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놔요. 어려워요, 말도요. 자, 뇌에는 뇌신경구조가 있겠죠. 그 신경구조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발가락, 손가락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장육부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 신경망을 레지스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레지스트리를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영구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구돼요. 예. 근데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애도 착한 애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거를 못 건들잖아요. 사람 뇌를. 신경구조를 못 건들지 함부로. 그러면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수술해갖고 착한 일 하게끔 뇌구조를 바꾸면 좋은데 모르잖아요. 어디가 어떤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다 받게? 그렇잖아요. 근데 컴퓨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는 이렇게 명령을 시작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명령을 걸면 들어가요. 이거예요, 이거. 이 화면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언급을 안 해놨습니다. 어디든지. 예. 우리 컴퓨터는요, 이런 말 있죠.
이거예요. 레지스트리는 이겁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괜히 이걸 아는 척 했다가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된다? 연구되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자, 복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컴퓨터는요, 안에서 환경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프로그램 하나 제거했어. 내가 프로그램 하나 설치했어.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했어. 업그레이드를 했어. 이런 거를 우리는 환경이 바뀐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시점을 다 기억을 해요, 컴퓨터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 이전 시점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A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나서부터 컴퓨터가 느려졌어. 그럼 A라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원위치가 되느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이전 상태로 돌리면 어때? 그때 이상이 없겠죠. 그렇게 해준 걸 복원이라 그래요. 복원. 예. 그런데 이렇게 복원을 하면 만약에 A라는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작업을 해놨다 설치했던 거란 말이야. 지난주 월요일에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장해놓은 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즐겨찾기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손상을 안 입힌다. 환경만 되돌린다. 환경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ESC 누르면 뭐가 나온다? 이런 거 뜨죠. 이런 거 작업관리자 창 떠요. 그렇죠? 그럼 현재 보시다시피 CPU가 현재 13% 7% 움직이는 게 보이고, 여기 지금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라고 하지만 코어는 아니고 스레드라고 불러요. 스레드. 하여튼 이 컴퓨터는 네 가지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좋겠죠. 이게 많으면 좋아요. 이게 많으면 좋은 거. 며칠 전에 보니까 이게 뭐 24가지 나오는 것도 있던데, 비싸서 그렇지. 여러분 댁에서 쓰시는 거 컨트롤 시프트 ESC 눌러보세요. 몇 개 뜨나? 2개. 하나가 뜬다 그러면 오래된 거야. 유물이야, 유물. 그건 컴퓨터 바꾸셔야 돼. 2개 뜨는 것도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4개가 뜬다 그러면 그럭저럭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4개도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고요. 원칙적으로 표현하면 검사를 해봐야 돼요. 코어가 4개인데, 이 강의실 컴퓨터는 코어는 2개인데 스레드가 4개예요. 이제 제가 쓰는 컴퓨터는 코어가 4개고 스레드가 4개예요. 그게 더 낫죠. 2개인데 2개가 2개 역할을 맡아서 4개가 되는 것보다는 4개가 직접 4개를 관리하는 게 좋죠. 그렇죠. 하여튼 요렇게 요 주파수가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이걸 하나로 표시하는 거 알고 대부분이 다 각각 따로따로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럼 요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메모리는 지금 컴퓨터에서 우리가 윈도우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뭐 쓰고 있어요? 메모장 열어놨었죠. 메모장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뭐 열어놨어요? 제 교환 열어놨죠. 그 다음에 뭘 열어놨냐면 또 이거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 돌리고 있거든요. 얘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예. 그래서 지금 컴퓨터는 계속해서 이 메모리를 1기가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거로 나와요. 여러분 컴퓨터는 지금 그 정도 안 나올 거냐? 나옵니까 혹시? 특히 CPU 프로테이지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실행하면은요, 인터넷 실행하면 갑자기 쭉 올라가요. 인터넷 닫으면 어떻게 돼요? 닫을 때도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도 올라가고요, 프로그램 종료할 때도 올라가요. 여러분 엑셀을 실행하잖아요. 엑셀을 실행하면은, 엑셀을 실행하면 이 수치가 쫙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우리 컨트롤 1번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도 올라가요. 그 이제 얘를 종료하면 그때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 제가 5개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사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V3라든지 이런 백신이 돌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고요.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작업 관리자다. 근데 관리센터에 가서 방화하는 방법이 있고, 방화벽을 이용하는 방화벽은 뭐예요? 방화벽. 컴퓨터 방화벽 말고 그냥 방화벽이 뭐예요? 그냥 방화벽. 우리가 흔히 백화점에 가면 방화벽 있잖아요. 불 나면 불길 번져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컴퓨터에서 방화벽은 뭐냐면 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기보다는 무단으로 누가 침입을 했어. 그럼 요놈이 자꾸만 다른 데로 돌아다닌단 말이야. 돌아다니지 못하게 막아줘야죠. 근데 그놈이 또 힘이 좋으면 돌아다니겠지. 능력이 좋으면. 그럼 어디로 샜는지는 알아야지. 우리 집 도둑놈 들어와서 물건 훔쳐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 하늘로 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몰라.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못 잡아. 그러면 안 되잖아. 방화벽은 그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러스나 불법적인 접근을 방어해주고 또 그거를 안에서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방화벽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방화벽이 해제돼 있으면 큰일 나죠. 방화벽이 설치돼 있어도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이거 해제해놓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최적화 문제 한번 볼까요? 윈도우 7에서 DMA DMA는 또 뭐야? IRQ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걸 관리하는 곳이 어디니에요? 우리가 들어본 건 레지스트리밖에 없잖아. 자, 첫 번째 플롭스는 뭘까요? 뜻은 알아야지. 자, 이렇게 써있네요. 플롭스가 FLOPS 이거죠? 플롭스 스펠이 생각이 안 나네. 플로팅 포인트, 초당 몇 개의 플로팅 포인트를 처리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플로트 포인트, 오퍼레이션 퍼섹, 발음이 안 되네.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커피 안 마신 게 아주 그냥. 플로팅 포인트라는 말은요 굉장히 복잡한 수입니다. 플로트라는 말은요 화장실에 물 뜨개 있죠. 물 내리면 안에서 이렇게 둥그런 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소수점의 위치가 오르락 내리락 좌우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141592 어쩌고 복잡하죠. 이런 숫자를 플로팅 포인트라 그래요. 다른 말로 우리말로는요 이거를 부동소수점이라 그래요. 부동소수점 연산이래. 부동소수점 연산. 그러니까 부동소수점이라는 거는 소수점의 위치가 움직인다는 뜻인데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숫자가 있어. 너무 길어. 동글뱅이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 너무 길어. 우리 뭐라고 합니까? 1.0 곱하기 10에 예를 들어서 40승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40승. 그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써요. 1.02에 40. 이렇게 써요. 이렇게. 1 곱하기 10에 40승 이런 뜻이라고. 이 동글뱅이가 40개라고 가정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40승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숫자가 크고 작은 걸 굉장히 복잡한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복잡한 수를 1초에 얼마나 빨리 계산하냐, 얼마나 많이 계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컴퓨터 좋은 거야? 좋아. 그래? 그럼 한번 내가 내볼게.
막 복잡한 수를 계산하라고 줘. 막 계산을 잘하거든. 아까 제가 중국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초당 3경계를 계산한다 그랬죠? 이렇게 지랄 맞은 숫자를 3경계를 계산한다고. 5 더하기 3 이런 거를 3경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의 성능을 표시하는 단위가 되겠죠. 뭐 플롭스는. 프로토콜은 뭐냐면 프로토콜은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라 그래요. 통신 규약.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과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레지스트리밖에 없네. 뭐 레지스트리밖에 없겠고요. 웨이즈는 까먹었다.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검사하고 논리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건 뭐다? 검사. 맞죠? 윈도우 7의 작업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작업을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컨트롤 시프트 ESC 누르면 무슨 창이 하나 뜬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안 뜨나? 이거 떴네. 응용 프로그램에 가서 뭐를 선택하고 A 모르겠다 지우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닫혀졌네. 제가 좀 전에 컴퓨터를 실행했어. 이렇게 컴퓨터를 실행했단 말이야. 컴퓨터 실행한 게 여기 라이브러리 떴단 말이야 지금. 근데 라이브러리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끝내기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라이브러리 닫혀졌네. 자, 메모장을 닫을게요. 근데 현재 메모장 쓰고 있잖아. 근데 강제로 끝냈어. 강제로. 그럼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제 교환 있잖아. 교환 이거 저장 끝내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교환도 닫히지. 이렇게. 그거야 그냥 닫기 누르면 되는데 닫기 눌러도 안 닫히는 애들이 있어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오른쪽 눌러서 끝내기 누르면 강제로 닫힌다.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좀 세밀하게 설명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잠깐만요. 이제 어려운 거는 좀 지났네요. 어려운 건 좀 지나고요. 이제 22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22페이지.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원전 2334년에 단군이 조선을 세워서 그걸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칭하고 외웠죠? 우리 역사 연대표예요. 연대표입니다. 우리 컴퓨터 역사예요. 1642년 파스칼의 계산기가 개발이 됐고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쉬워집니다. 시험에 안 나와서 그렇지. 안 나와요. 파스칼이 계산기 계산한 게 뭔 상관이 있냐고. 이제 시험에 이런 거 안 낸대요. 그런데 몇 가지는 아셔야 돼. 그건 그때 가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중앙처리 장치가 뭐고, 여러분이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뭐 CPU가 뭐고, 메모리가 뭐고, 이런 거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근데 뭐 직접 만져보고 쳐다보고 했어야 편한데, 그것도 아니면 그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거 금방 또 지나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엑셀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기말 시험 90점 이상인 학생 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점수에 대해서 90점 이상인 사람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3명. 그러면 문제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5번 문제죠. 오른쪽 페이지. 카운트냐, 카운트 A냐, 카운트 if냐,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셋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셋 중에 알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쓸 수도 있고 두 가지 쓸 수도 있어요. 문맥상. 자, 그런데 카운트는요, 카운트라는 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오로지 숫자에 대해서 개수를 세는 겁니다. 카운트는 오로지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 A는
숫자를 세는데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글자가 있어도 세요. 글자가 있어도 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카운트는 이 안에 글자가 들어있으면 못 셉니다. 숫자만 세는 거예요.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고, 카운트 A는 숫자, 글자 다 세는 거예요.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요.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만 세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카운트 if라는 거 외에는 없네요. 자, 그럼 카운트 if라는 함수를 쓰고요. 카운트 if는 범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조건을 줍니다. 카운트 if는 조건부 개수라 그래요. 조건부 개수. 그런데 범위를 주고 조건을 줘요. 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자, range. 화면에 보니까 카운트 if 다음에 range. 영어로 range라고 나와 있어요. range. 그 다음에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criteria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테리아가 조건이고 레인지가 범위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범위는 키말 점수가 범위가 되겠고요. 컴마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조건일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따옴표에다 써요. 따옴표에다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90점인 사람은 몇 명이냐 그러면 는 90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근데 9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다? 크거나 같다 90.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쉼표 다음에 빈칸을 띄우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기 좋으라고 띄우는 거니까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컴마 다음에 빈칸을 본래 안 띄우고 쓰는 건데, 그냥 여러분 보기 좋으시라고 제가 컴마 다음에 한 칸을 띄웠어요. 자,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90점인 사람. 이렇게 되면 크거나 같다 90이니까 90점 이상인 사람.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당연히 3명이라고 했으니까 3명 나오겠죠. 그랬죠? 네. 뒤에 답이 있으니까 답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6번 문제 같아요. 80점대라는 말은 뭐예요? 이건가요? 조건제 시법으로 하면 x가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90점 더 작은 게 80점대인가요?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예전에 이런 거 안 했어요, 우리요? 수학에서. 그렇죠.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으니까. 자, 80점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80점대라는 말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죠.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엑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엑셀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80점 이상인 사람에서 90점 이상인 사람을 빼면 돼요. (80점) 이상 맞은 사람 점수 인원수에서 90점 이상인 사람을 빼면 80점대가 돼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쓰는 게 있는데 엑셀은 그 조건제시법이 안 들어가요. 그럼 80점 이상은 아까 했었죠? 는 count if 범위를 주고 크거나 같다 80점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렇죠? 빼기 count if count if 범위를 주고
여기에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갖다 90을 써주면 된다 그랬죠? 예. 그럼 해보세요. 아까 이거랑 같은 문제잖아. 이거랑 같은 문제잖아.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는 는 count if 괄호 열고 평균 점수에서 크거나 같다 80점 빼기 count if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 90점 해주면 3명 나오겠네요. 하나, 둘, 3명. 예, 맞네요. 답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수학에서 표현하는 방법하고 엑셀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방법론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거지 어려운 거는 아니고. 그 다음 거 지금 뭐냐면 문제가 이제 팀명 계산하는 건데요. 팀명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공백을 제거하래요. 여기 잠깐 보세요. 수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 수성이라는 글자 앞에는 이렇게 빈칸이 들어갔나 봐요. 저 끝에도 수성 다음에 이렇게 뒤에 한 칸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스페이스바를 막 쓰고 나서 안녕 하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앞에 빈칸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 또는 뒤에 빈칸이 막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마치 가운데 정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빈칸이 뭐가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왼쪽 맞춤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맞춤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오른쪽 맞춤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안에 빈칸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야. 이만큼이. 그거는 지저분해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함수가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공백을 제거한 후 그랬어요. 자, 트림이라는 함수가 이거예요. 트림이라는 함수가 공백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얘는요 자세히 보세요. 왼쪽 맞춤을 하면요 왼쪽이 떨어져 있죠. 오른쪽 맞춤은 어떻게 해서 오른쪽 떨어져 있죠. 얘는 왼쪽 맞춤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이 붙었잖아요. 왼쪽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떨어져 있잖아요. 오른쪽 하면 붙었는데 떨어졌잖아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명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에도 좌우에 공백이 사라졌죠? 그게 무슨 함수라고요? 트림. 공백을 제거했고요. 소문자잖아요, 얘가요. 수성이 소문자잖아요. 어퍼란 함수를 써주면 대문자가 돼요. 자, 문제지에 써 있습니다. 공백을 제거한 후 공백 제거한 함수는 뭐라고요? 트림. 대문자로 변환한다. 그게 뭐다? 어퍼. 그러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잖아요. 트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어퍼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을 제거한 후에 대문자로 바꾸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문자로 바꾼 후에 공백을 제거하세요. 그러면 함수가 서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공백을 제거한 후에 대문자로 바꿔라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래요. 자, 프로포라는 함수가 나와 있네요. 8번 함수 문제지에 프로포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어퍼는 대문자, 로어는 소문자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는 프로포라는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명을 써주면 이렇게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해요. 프로포라는 함수를 쓰면
프로포럴 함수를 쓰면은 잠깐만요. 예,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하는 거예요. 첫 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함수 처음 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낯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글자가 쫙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수성이라고 되는 글자를 여러분이 첼시도 있고, 로마도 있고, 호분도 있고, 뭐,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앞에 빈칸이 막 100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엉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일일이 글자를 다 금빈칸을 띄우려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스페이스바 여기 들어가서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일이. 근데 이게 이런 팀명이 5만 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5만 번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함수 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 함수 쓰면 되고요. 이걸 또 다시 대문자로 바꾸래.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고 옆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대문자로 딱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첼시 이렇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일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야. 이렇게 함수 두 가지만 쓰면 공백 제거하고 대문자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좋다라는 거죠. 대신에 외워야지. 압력밥솥에도 밥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비유를 들 때 집안일 얘기로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김장 얘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압력밥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스레인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마솥 걸고 장작으로 불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조절하려면 여러분이 그 시간 동안 딴 데 못 돌아다니잖아요. 불 조절해야지. 근데 가스레인지가 생기니까 불은 계속 나올 테고, 압력밥솥 생기니까, 전기밥솥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알아서 압력 조절해서 밥 뜸 다 들이잖아요. 편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압력밥솥을 쓰려면 돈이 좀 들어가야지. 사야 되잖아. 그리고 안전 요령 있잖아요. 그거를 배우셔야지. 그럼 여러분 편하게 압력밥솥 쓰신단 말이에요. 함수가 그런 거란 말이야. 자, 이제는 두 가지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더블 클릭하면 자동 채우기에서 쫙 계산이 되겠지 뭐.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해도 되고,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해도 되고, 답이 쫙 되더라 이거죠. 얼마나 편하냐 이거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좀 볼까요? 자, 기출 01번 문제 볼게요. 기출 01번. 자, 평가하래요, 평가. 자, 총점이 가장 작은 사람이 1등이래요. 또 웬? 큰 게 1등이 아니라 작은 게 1등이래. 그럼 해보면 되지 뭐. 무슨 함수 쓰라고요? 랭크 함수. 는 R, A, N, K 괄호 열고. 누가? 내 총점이 컴마 어디에서? 이 전체 총점 범위 중에서. 그렇죠? 이럴 때 F4번 키 누른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것만 가지고 계산했어요. 우리 동네 것만 계산했는데 내 거랑 남의 동네를 계산해야 돼. 자, 는 랭크 내 거. 이건 남의 동네잖아. 그렇죠? 여기는 이럴 때 F4번 키 누른다. 남의 동네를. 그러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컴마. 큰 숫자가 1등이라며, 작은 숫자가 1등이라며. 오름차순해야죠. 그때 2를 여기다 직접 써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큰 숫자가 1등일 때는 안 써도 되지만 작은 숫자가 1등이니까 꼭 써야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자동 채우기 안 돼요. 지금은 되기도 하지만 안 될 수 있어요. 여기 빈칸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안 되니까는 그때는 만약에 더블 클릭했더니 쭉 내려가면 괜찮은데 안 내려가면 드래그 하셔야 돼. 여기가 이수 옆에 밑에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할 때 더블 클릭하면 여기 걸려요. 빈칸 때문에.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 머무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드래그 하시면 되고, 지금 다행히도 더블 클릭하니까 되긴 되지만. 자, 그 다음
이수자 수가 몇 명이냐는데 이수자? 이수자 수라는 거는 저기 이수란 글자가 몇 개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써야 될까? 카운트? 카운트는 아니죠. 숫자만 세는 거잖아. 카운트 if를 써야 되겠네. 카운트 if. 카운트 if는 조건부 개수잖아요.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어요. 범위는 이수, 빈칸, 이수, 여기 동네가 되고, 컴마, 조건 안에 뭐라고 쓴다? 이수. 이수란 글자를 찾는 거니까. 엔터를 치면 넷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넷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좀 너비를 넓혀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4명이 나왔는데, 거기 몇 명이라고 명자가 붙으래. 명자.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뭐 명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앰퍼샌드 연산자를 쓰래. 앰퍼샌드. 얘를 쓰래. 얘를 쓰래. 여기다 명자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잠깐만 넓혀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앰퍼샌드는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결합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글자니까 따옴표에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함수고 오른쪽은 글자니까 얘가 본드라. 본드. 그래서 앰퍼샌드 해서 두 개를 겹치면 몇 명 하고 나오겠지. 몇 명 하고. 그럼 이수하지 못한 인원수는 뭐예요? 빈칸이네. 문제를 보면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카운트 블랭크 쓰면 되고 앰퍼샌드 연산자 쓰라 했으니까 또 명자 붙이면 되겠네. 는 카운트 블랭크 범위 주고 그냥 범위만 주면 되지 뭐. 조건이 아예 붙어있는 함수니까. 그러면 셋. 근데 뒤에다 뭐? 앰퍼샌드 결합해서 몇 명 하고 써야죠. 몇 명 하고 이렇게. 자, 80점 이상인 사람을 인원수를 세라는데 뭔 얘기예요, 이게?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에 대해서 자, 필기와 실기 점수에 대해서 80점 이상인 사람을 만약에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보세요. 그냥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그거 하나 갖다 8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4명 나오겠지. 근데 문제지가 뭐냐면요. 필기점수 80점 이상인 사원의 인원수와 실기점수 80점 이상의 인원수를 더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는 count if 필기점수 블록 잡아서 크거 하나 갖다 80점 그러면 필기점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뒤에다가 더하기 count if 해가지고 또 실기점수 블록 잡아서 크거 하나 갖다 80점 하고 하면 이쪽 저쪽 둘 다 합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합해놓고 자, 이렇게 합해놓고 그러니까는 필기점수 80점 이상인 사람 실기점수 80점 이상인 사람을 합해서 계산해라 이거지. 근데 뒤에 명자 붙이래. 그럼 여기다 뭐 이렇게 명자 붙이면 되죠. 아, 우리야 그냥 두 개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계산을 한 번에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합해서 그랬으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 답은 79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문제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 넘겨서 6번 문제 열어놓고 볼게요. 6번 문제. 아, 제일 싫은 게 나왔네. 돈 얘기 나왔어요. 돈 얘기. 돈 얘기는 계산하기도 싫어. 자, 1번 문제. 접수 코드가 여기네요. 그렇죠. 이 동네. 이 동네인데 맨 앞에서 5번째 요거. 이게 코드래요. 코드. 대출 상품에 해당되는 코드래. 3번 코드야. 이 사람 결혼 자금인가 봐. 1,500만 원을 대출 받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도야지 씨는 9천만 원 받았어. 자, 3번 코드래. 그러면 요 3을 여기다부터 빼보는 연습부터 먼저 해봐야지. 글자가 중간에 꼈죠? 네. 자, 그때 쓰는 함수가 미들 함수예요. 는 mid 미들 left, right, middle 세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001을 자르래 만에 001 그럼 left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1만 자르래 1, 중간에 1만 자르래. 그럼 중간에 낀 거죠. 그때는 mid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mid 함수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텍스트. 얘지 뭐예요? 이 글자지, 이 글자. 잠깐만. 스타트 넘버 몇 번째 있어요? 3이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는 거야? 아까 5번째라고 얘기했잖아. 5. 컴마 몇 글자? 5 한 개만, 3 하나만 잘라오는 거야. 3 하나만. 한 글자지 뭐. 가로 닫고. 밑에 거 한번 더 해볼게요. 는 mid middle 그 다음에 글자는 접수 코드가 되겠죠. 그렇죠? 컴마 5번째에서 한 글자라 그랬죠. 그렇죠? 네, 시험 문제에도 5번째 문자라고 했으니까 5번째 문자라는 건 5번째에서 한 개라는 글자를 말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문제에서 설명하지는 않아요. 5번째에서 한 글자를 잘라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5번째에서 2개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5번째에서 한 개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5번째 글자를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럼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있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보통 이렇게 쓰잖아. 000000 대시 뭐 200000 이런 식으로 쓰잖아. 요거. 그럼 이게 몇 번째 글자예요? 8번째 글자죠? 여기 6개고 요거 하나 끼니까 7번째고 얘가 8개잖아요. 8번째 한 글자가 성별 코드예요.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13개로 나열하진 않고요. 중간에 대시라고 하는 기호가 하나 더 들어가서 14글자로 인식시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3을 찾았어요. 3은 찾았어요. 그러면 3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네. 여기 3에 해당하는 게 4.2%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4.2%를 한번 찾아와 볼게요. 자, 여기다가 는 VLOOKUP 참 책에도 VLOOKUP 함수 나올 겁니다. VLOOKUP 뭐야? 얘하고 시험에 잘 나와요. V는 뭐냐면 버티칼입니다. 버티칼은 우리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세로로 돼 있는 거. 세로. 이건 세로예요. 세로. HLOOKUP은 horizontal lookup이라 그래서 가로예요. 가로. 그럼 뭐가 가로고 뭐가 세로냐 이거죠. 그건 아셔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요 11번 라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알맹이만 찾는 거예요. 알맹이. 근데 코드가 1, 2, 3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코드가 옆으로 가고 있죠. 이건 HLOOKUP을 써야 돼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VLOOKUP 함수를 쓰는 거고, 얘는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로로 HLOOKUP을 쓰는 거라고. 예. 자, 그러면 여기다 는 VLOOKUP이라고 쓰고, 찾고자 하는 값이 뭐였냐면 아까 3이었어요. 3. 아까 3 요거 3. 여기서 지금 3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3. 테이블 어레이가 뭐냐면 이 동네입니다. 테이블 어레이가 이 아래 동네라고. 이때 11번째 줄은 안 들어가고 알맹이만 들어가요. 알맹이만. 그런데 요 3은 어디 있었어요? 3은 내 왼쪽에 있던 애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요 A 12번째부터 C 13번째 파란색으로 나온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뭐 해라? 무조건 F4번 키 눌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 동네 다른 동네에 있는 거죠. F4번 키 누른다. 컴마 컬럼 인덱스는 한번 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코드죠. 아까 3번 코드 찾았잖아요. 자, 코드를 기점으로 첫 번째가 코드고 둘째가 상품이고 셋째가 금리인데 뭐 가져오라 그랬어요? 지금 금리가 찾아오는 거죠. 그럼 금리는 몇 번째 칸에 있는 거예요? 3. 내가 찾는 값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코드가 첫 번째고 상품이 두 번째고 금리가 세 번째인데 문제는 금리를 찾아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 항목이잖아요. 3을 쓰는 겁니다. 자, 컴마 레인지 룩업은 뭐냐면 자, 3이란 거랑 동일한 걸 찾아와야 돼요. 뭐 2.5나 2 찾아와도 안 되죠. 그러면 정확히 일치하는 거 찾는 거죠. 정확히 일치하는 거. 정확히 일치하는 거. 근데 아래에 있는 거죠. 유사하게 일치하는 건 위에 있는 거고, 여기 true라고 돼 있죠. 이건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아래 걸 써야 되거든요. false가 0이에요. 여기다가 0 써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하고 엔터를 치면 뭐 잘못 썼나? 자, 에러가 나죠? 에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 3이라는 글자 앞에다 따옴표를 쳐보실래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3 앞에다가 좌우로 따옴표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요거를 찾을 거예요. 얘가 아마도 글자로 인식됐나봐요. 여기에서. 그런데 아까 우리 3을 쓸 때 직접 키보드로 3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썼어요? 접수 코드를 갖고 따졌잖아요. MID 괄호 열고 이 글자에서 다섯 번째 산 글자 이렇게 찾았잖아요. 이렇게 찾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길죠? 자, 그러면 싹 지우고 금리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컴퓨터로 몇 번 해보시고 나서 연습장에다 종이에다 연필로 는 VLOOKUP 괄호 열고 찾고자 하는 값이 뭐다? 아, 왼쪽에 다섯 번째 글자니까는 미들 함수 쓰고 키보드 종이로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연필로. 그렇게 외우셔야 돼. 자, 해볼게요. 는 VLOOKUP 룩업 밸류 찾는 값이니까 왼쪽에는 3을 찾는 거죠. 요거요. 2, 1 이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MID 그리고 MID에 보면 글자 컴마 5,1 다섯 번째 한 글자를 찾는 이유는 접수 코드 중에 있는 가운데 글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글자를 찾아서 어디에서
아래 코드표에서 이 동네에서. 근데 이 동네는 항상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윗줄하고 아랫줄하고 동네가 다르잖아요. F4번 키. F4번 키. 컴마. 자, 컬럼 인덱스 넘버라 그랬어요.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 묻는 거예요. 코드가 첫 번째요. 금리가 세 번째 칸에 있으니까 금리가 세 번째 있으니까 3이라고 써야 되겠죠. 3. 그 다음에 지금은 1, 2, 3이니까 당연히 3이면 3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여기에 접수 코드가 4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모르고 4. 그러니까 4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3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3 쪽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유사한 일체로 한번 해버릴게요.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만약에 4면 4는 없잖아요. 없잖아. 근데 4.2% 나온 거든. 그러니까 이 true가 아니라 뭐 해야 돼? false 0을 쓰면은 보세요. 4는 없잖아요. 3은 있어도 3은 있어도 4코드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4코드는 에러가 나야 하는 게 정답이지. 그래서 뒤에다가 꼭 컴마 false를 쓴다. 이 컴마 false를. 여기다가 우리가 컴마를 쓰고 false를 쓰는 이유는 여기 3이지만 혹시 4가 나오게 되면 4는 없잖아요. 코드가. 그럼 에러가 나야지. 그래서 4가 나왔다고 해서 3코드에 해당하는 대출금리를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뜻이거든요. true가. 그래서 꼭 false를 써준다. false 써준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이제 금리만 계산하는 거지 금액에다 금리 곱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대출금에 대한 대출 이자 및 이자를 계산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곱하기 뭐로 해야 돼요? 금액을 곱해줘야지. 금액을 곱해줘야지. 그래야 이걸 이제 여기 컴마로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면 이게 대출 금액이 되겠지. 근데 우리는 시험에 뭐예요? 지금 금리만 계산하라고 그랬잖아. 그냥 금리만 찾아오면 되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좀 혼동하실 수는 있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물건 코드를 써 놓으시면 돼요. 우리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쭉 한 5,000가지가 있어. 그럼 5,000가지 물건을 쭉 적어 놓으시고 001, 0001, 0002, 0003 코드를 써 놓으면 되지. 그러면 그 코드에 해당하는 가격이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가 나 1번 코드 사가고 싶대. 그럼 1번 코드에 대한 제품 이름을 또 출력해줘야 되겠고 단가를 계산해주고 수량을 곱해주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조회할 때. VLOOKUP하고 HLOOKUP은요 조회할 때 많이 써요. 조회할 때. 밑에 있는 코드표에서 뭐를 조회할 때.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의 담당자를 알고 싶다든지 그러면 여기에는 거래처명, 거래처 코드, 담당자명, 뭐 거래처 연락처 뭐 이렇게 쭉 옆으로 나열하겠지. 그런 거래처가 한 5,000개가 있다 이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거래처명을 딱 입력하는 순간 거래처 코드나 거래처명을 입력하면 뭐 거기에 담당자 이름이 나오고 연락처가 착 자동으로 나오면 편해지겠죠. 그럴 때 쓰는 게 VLOOKUP이고 방금 전에 VLOOKUP하고 HLOOKUP은 뭐 비슷한 거겠지만 VLOOKUP, HLOOKUP하고 또 아까 랭크 함수 계산했죠. 랭크. 이 세 가지는 필기도 나오고 실기도 나오고. 왜? 어려워서. 필기도 나오고 실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얘들은 꼭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들어가는 게 꼭 나오고 달러가 찍히는 게 나오고. 자,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이거는 이제 HLOOKUP 계산하겠죠. 자, 이 사람이 5개를 샀대요. 5개. 상품 코드가 33이야. 33 여기 있네. 33 코드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 33이라는 코드를 산대. 5개를. 그럼 33 코드 옆에 있네요. 밑에. 그렇죠? 그러면 판매 금액이니까는
출고가를 계산해야 되나? 아니면 뭐를 계산해야 되나? 판매가를 계산하라고 문제지 써있네.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잖아. 그럼 650만원짜리 5개 사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되지. 먼저 단가를 계산해야 돼요. 왜? 단가, 판매가 곱하기 수량이니까 수량을 먼저 곱하면 안 돼.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가 곱하기 수량이니까 주책맞게 이거부터 찍어버리면 안 되고 이제 밑에 걸 찍어야 되는데 밑에 거는 코드를 갖고 따져봐야 되겠죠. 는 HLOOKUP 가로 열고 찾고자 하는 코드는 뭐다? 얘네. 이 33 코드를 찾으래. 컴마 어디에서? 밑에에서. 근데 위에서 아래 걸 참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4번 키. 컴마 로우 인덱스 넘버. 자, 33 코드에 해당하는 게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코드가 있고 판매가가 있고 출고가가 있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판매가를 곱하라 그랬잖아. 판매가는 두 번째 줄에 있네. 그래서 2. 33 코드에 해당하는 두 번째가 650만원이니까 2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컴마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죠. 유사일치하게 찾으면 안 돼. 왜? 내가 찾는 코드가 31이야. 31은 없잖아 여기에. 근데 유사일치하러 찾아라 그러면 31은 2에 가까워? 33에 가까워? 어딘가 가까울 때가 있잖아요. 엉뚱한 걸 계산한다고. 31은 코드가 없는데 그래서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 닫고 이거만 계산하면 단가가 나오겠지. 이건 단가지.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 수량. 수량이 찍혀요? 마우스로 찍혀 안 찍혀? 안 찍히잖아. 이렇게 안 찍히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거를 찍고 키보드로 올라가면 돼요. 위에 거를 찍고 아래로 내려가든지 왼쪽 거를 찍고 오른쪽으로 가도 돼. 키보드로 마우스를 꽁 찍고 키보드로 움직이면 된다고. 이렇게 찍고 움직이면, 아니면 키보드로 직접 I에 3 하고 써도 되고.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